자, 이제 저당의 상환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돈을 빌렸으니까 돈 빌리고 갚는 거예요. 값을 갚을 때 어떤 식으로 갚느냐? 돈 빌리고 갚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할 건데, 첫 번째는 원금을 매 기간 동안, 융자 기간 동안 원금은 균등하게 갚으나 이자가 점차 줄어가는 방식. 두 번째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똑같이 갚아가는 방식. 세 번째는 처음에는 조금 갚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갚아가는 금액이 점차 늘어가는 방식. 이렇게 3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제일 첫 번째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은 균등하게 상환하는 겁니다. 근데 이자가 줄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자, 메모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먼저 이해합시다. 그림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융자 기간입니다. 15년이라 합시다. 15년 동안 원금은 매번 똑같습니다. 저 노란색 막대기가 원금입니다. 원금이 균등하죠. 그런데 많아요. 원금을 처음에 하나도 안 갚았을 때 1억 원에 대한 이자율이 5%면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금을 갚고 났어요. 만약에 1,000만 원 갚았다 합시다. 그러면 9천만 원이 대출 잔액이고 5% 이자율이면 450만 원으로 이자가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금을 갚았으니까 점차 대출 잔액이 줄어서 이자도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럼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글자로 뭐라 그래요? 원리금이라 그럽니다. 원리금하고 원금 구분 못하는 분 진짜 많아요. 원리금을 원금으로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은 점차 이렇게 줍니다. 그게 원리금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뭐만을 가지고서 부르는 말이냐면 원금만 가지고 부르는 말이에요. 그럼 원리금을 가지고 말하면 원리금이 점차 줄지요. 그래서 뭐라고도 말한다? 얘는 원리금 체감 방식이라고. 그래서 제가 선그래프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 매 기간의 원금은 똑같다. 그런데 이자가 점차 준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도 준다. 그래서 원리금이 점차 줄어가니까 원리금 체감 방식이다. 앞으로 여러분 원금 균등은 원리금 체감 방식입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원리금 체감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 원리금 체증 방식. 몇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배우는 것 3가지. 원리금 체감, 원리금 균등, 원리금 체증. 자, 원리금 체감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입니다. 그럼 원리금 체감 방식이라고 더 많이 말하느냐? 원금 균등이라고 더 많이 말하느냐? 시험에 나왔다? 10번 나오면 10번 다 원금 균등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 체감이다.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왜 원리금이 체감하느냐? 원금을 갚았으니까. 원금은 일정한데 최초의 융자 원금에서 원금을 갚아감에 따라 대출 잔액이 주니까 고정금리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자가 준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방금 제가 말했듯이 원금 균등이니 원리금 균등이니 하는 거는 우리 이자율 제도하고 이야기할 때 이자율은 어떠냐? 고정금리에도 적용할 수 있고 변동금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고정금리의 고정금리고 돈을 갚아가는 방법은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체증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자율은 변동금리면서 예컨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정금리, 변동금리에서 변동금리를 하면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을 설명하려면 이자율 조정주기가 만약에 3개월이면 3개월마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금리는 고정금리로 하고 그냥 고정금리라 치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비교하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리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 고정금리라고 하십시다. 그리고 고정금리 상태에서 원금은 똑같고 원금을 갚았으니까 이자가 어떻게 된다? 점차 줄어간다. 질문합시다. 여러분 이게 1억입니다. 융자기간 15년입니다. 그럼 5천을 상환하는 시점은 정확하게 얼마일까요? 절반, 그게 절반 물어본 겁니다. 그게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7년 6개월입니다. 1년이 1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7년 6개월이다. 이렇게 여러분 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원리금 균등 방식을 할 겁니다. 좀 전에 원리금 체감 방식인 원금 균등을 했으니까 이번엔 원리금 균등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은 보십시다. 원리금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원리금.
두 번째 원리금, 세 번째 원리금, 쭉 원리금이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원리금은 뭐하고 뭐의 합이에요? 원금하고 이자가 달라지는데 원금과 이자 중에서 첫 번째 갚는 원리금의 대부분이 원금일까 대부분이 이자일까? 대부분 이자부터 까나가는 거예요. 나는 원금부터 까나고 싶지만 아닙니다. 항상 이자부터 까나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자라고 이렇게. 대부분 이자예요. 첫 번째 갚는 금액에. 원금은 살짝 너무 작게 그리면 안 보일까 봐 저 정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저거 원금입니다. 근데 이만큼이라도 원금 갚았죠. 그렇죠? 그럼 대출 잔액이 조금이라도 줄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고정금리 이자를 5% 적용하더라도 첫 번째 이자보다는 두 번째 이자는 뭔가 좀 작아지겠죠. 좀 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금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원금을 갚아감에 따라서 대출 잔액이 주는데 그에 따라 이자가 주는데요. 그 이자 주는 비율로 갚는 원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달리하되 이자 주는 비율만큼 원금이 늘어서 전체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은 똑같고 이자는 점차 줄어가며 그 이자 주는 비율만 원금이 늘어서 전체 원리금에는 변함이 없는 원리금은 똑같은 방식, 이게 원리금 균등 방식입니다. 선그래프로 다시 이게 원리금입니다. 근데 이자가 어떻게 주나 보세요. 이자 주는 걸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위로 이렇게 줍니다. 직선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금 갚아가는 부분이 점차 늘되 이놈을 엎어놓은 것처럼 늘어요. 이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직선이면 딱 직선으로 줄고 늘면 한가운데 7년 6개월이 원금 절반을 상환하는 시점이 되겠지만 얘는 원금 절반 5천만 원을 상환하는 시점이 7년 6개월이 아니에요. 7년 6개월보다 더 뒤에 있어. 약 10년 정도 됩니다. 3분의 2 정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 10년이야. 요 시점이 약 10년이라고. 근데 아까 원금 균등은 얼마였죠? 7년 6개월. 얘는 약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대출 기관 입장에서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을 어느 것이 더 빨리 회수할 수 있을까요? 원금 균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의 입장에서 원금 균등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대출하는 것보다 원금 회수 측면에서 더 안전하다. OX. 오 이렇게 딱 문장이 나오면 판단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원리금 균등 방식인데 이제 원금 균등 방식과 원리금 균등의 원리금과 대출 잔액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비교하되 원금 균등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아까? 원리금 체감이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게 무조건 다 원금 균등이야. 그리고 여러분은 부지런히 원금 균등과 원리금 체감은 같은 말이란 걸 막 줄긋기 연결하셔야 돼. 그렇지 않고 한 서너 번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건 헷갈림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려요, 막 헷갈려 이렇게 말하는 분 있잖아요. 그거는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 분들이 시험 보면 딱 40점 나와. 아주 딱 40점 나오게 좋게 공부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과목마다 모두 다 헷갈려. 그걸 넘으실 만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 원리금 뭐라고? 체감 방식이라고. 이렇게 되는 건 보자마자 아 원금 균등이네 이래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7월 달에 말씀하시냐면 이런데 왜 균등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원리금 체감 방식. 원리금 체감 방식이 원금 균등 같은 말. 그래서 여러분 원리금 체감 방식. 근데 원리금 균등 방식은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그림의 경우를 보면 제가 아까 원금 최초의 융자 원금을 얼마라고 하고 시작했어요? 1억이라고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원금은 똑같아. 근데 누가 더 빨리 원금을 갚는다 그랬어요? 원금 균등이.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누가 더 작아요? 원금 균등이 더 작아. 그러니까 이자가 누가 더 작아요? 원금 균등 이자가 더 작은 거예요. 원금은 둘이 똑같이 1억인데 이자가 둘 중에서 원금 균등이 더 빨리 돈을 갚았기 때문에 이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융자기간 전체 동안 합친 거, 그것이 밑에 있는 면적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직사각형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건 뭐라 그래요? 마름모라. 이등 사다리꼴의 형태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걸 또 어려워하신다? 어른들이 사다리꼴 면적 이런 말 어려워하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할까요? 반듯한 네모와 찌그러진 네모라고 할게요. 뭔 말인지 아셨죠? 자, 반듯한 네모하고 찌그러진 네모 중에서 어느 게 더 크게? 반듯한 네모가 더 커야지. 이게 더 크지. 왜? 원금 이자가 이게 더 많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가운데 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요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왜냐하면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면적이 같은데 잘못 그린 거지. 이거를 더 작게 그려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올라온 부분은 작고 들어간 부분이 크게 그려야지. 그러려면 이걸 앞으로 쭉 가게 그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한가운데 아니에요. 앞으로 치우친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초창기에 이런 그림들 다 제가 그린 거거든요. 처음에 원래 없었어, 책에. 그러면 이제 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판사에 원고를 이렇게 해서 준다고. 그럼 못하나 그냥 아래 한글로 막 그림 정성스럽게 나중에 딱 그려갖고 줬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빤듯하게 그려온다고. 제가 잘못한 줄 알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앞으로 치우쳐야 돼. 그러면요, 앞으로 치우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지는 초기에 차입자의 부담이 더 큰 건 뭐죠? 원금 균등이지. 원금 균등이 많이 갚잖아. 그렇죠? 그럼 일정 기간 후에 대출 잔액은 누가 더 작죠? 원금 균등이 작지. 이자는 누가 더 작죠? 원금 균등이 작지. 그리고 제가 아까 요걸 전체 뭐라고 그랬어요? 융자 기간 동안 갚은 원금 이자 합이라 그랬죠?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총 원리금 상환액. 뭐라고요? 총 원리금 상환액. 그거가 똑같은 말이 뭐냐면요, 누적 원리금 상환액. 뭐라고요? 누적 원리금 상환액. 누적이 뭔지 아시죠? 다 더하는 거. 누적 원리금 상환액.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시험에 나와. 총 원리금 상환액,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누가 더 작아요? 원금 균등이 더 작아. 누가 더 커요? 원리금 균등이 더 커. 자, 뭔 말인지 아셨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많이 갚으면 이자가 작다. 원금 균등이 많이 갚았으니 결과적으로 이자가 더 작아서 총 원리금 상환액, 즉 누적 원리금 상환액도 더 적다. 맞아요? 그래요. 자, 이제는 대출 잔액 할게요. 잘 봐주세요. 대출 잔액입니다. 저당 잔금. 대출 잔액은 당연히 원금 균등은 원금을 균등하게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이 이렇게 줄어야지.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원금을 아까 이런 식으로 갚았으니까 그놈 엎어놓은 것처럼 이자처럼 대출 잔액도 줄어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고정금리 이자를 5% 적용하더라도 이자도 이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출 잔액 그림과 이자 그림이 똑같다고. 생긴 모양이. 그 다음 이제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식 이야기할 건데요. 하기 전에 다시 원금 균등 원리금 체감 방식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원금 균등했고 원리금 균등했으면 체증식 해야 되잖아요. 잠시만 놔두고 글로 원금 균등 원리금 체감 방식을 글로 했을 때 와닿는지 봐요. 지금까지 말한 게. 자, 봐요. 글로 융자 기간 동안 원금 상환액은 똑같다요. 똑같고 이자 지급액은 점차 줄고. 그다음에 매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도 대출 잔액이 줄기 때문에 이자가 준다 그랬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얘도 감소, 얘도 감소하는 방식. 맞아요?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은 원리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감소해요. 이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대출 잔액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딱 보시자마자 말하는 게 뭔지를 탁탁탁 체킹할 줄 알아야 돼. 원금 균등이 원금 균등에 원리금은 감소, 이자도 감소, 대출 잔액도 감소. 근데 일부러 살짝 바꾼다고. 여기는 증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러면 안 된다고. 보자마자 탁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잔액이 줄기 때문에 이자도 준다고. 아셨죠? 그리고 원금은 균등하나 이자가 줄기 때문에 원리금도 줄어드는 방식. 그게 뭐라고요? 원금 균등, 다른 말로
원리금 체감 방식. 그런데 대부분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고? 원금 균등이라고 나온다고. 아셨죠? 그다음 원리금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 적어지는 방식. 그런데 비해서 원리금 균등 방식입니다, 여러분. 원리금 균등 상환저당은 이렇죠. 원리금 상환액은 똑같아요. 근데 원리금 상환액은 똑같은데 그 원리금 내에서 원금과 이자가 시기에 따라서 갚아가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런데 원금 상환액은 점차 늘고 이자 지급액은 점차 줄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금 느는 비율과 이자 주는 비율이 똑같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매번 갚아가는 금액이 이달에 30만 원이면 다음 달에도 30만 원, 그 다음 달에 30만 원, 차입자 입장에선 이해하기 쉽고 융자 상환 계획을 세우기도 쉽죠. 똑같으니까. 이게 뭐다? 원리금 균등. 자, 이렇게 글자로 나오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둘을 한 번 더 비교를 하고 갈게요. 문장으로 비교하려고 그래요. 비교하고 갈게요. 비교하기 전에 문장으로 비교하기 전에 또 그림으로 한번 비교해 드린 다음에 문장으로 갈게요. 그림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할게요. 좀 큼지막하게 융자기간 15년이라고 합시다. 근데 원리금을 비교하는 거니까 원리금이 점차 줄어가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죠? 원금 균등이에요. 이게 원금 균등. 원리금 체감 방식이. 원금 균등. 그럼 원리금이 똑같은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래서 얘는 원금 균등은 원리금 체감 방식이고 원리금 균등이 있다. 여기다 체증식을 좀 이따 넣을 건데 넣기 전에 이 둘을 좀 비교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초기에 갚아가는 금액의 부담이 둘 중에 더 큰 거, 차입자 입장의 부담이 더 큰 거, 원금 균등이죠.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초기에 부담이 큰 거, 원금 균등이죠. 일정 기간 후에 대출 잔액이 더 작은 건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이죠. 이자 부담이 작은 거 원금 균등이죠. 총 원리금 상환액, 누적 원리금 상환이 작은 건 원금 균등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다음 다시 가서 이걸 비교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원금과 이자를 표시할 겁니다. 아까 그림에 의하면 밑에다가 원금 썼고 위에다가 이자 썼습니다만 비교를 위해서 위치를 바꿔서 이자를 먼저 하고 나머지에다가 원금을 표시합시다. 여러분 대출 금액인 융자 원금이 얼마라고 하고 시작했죠? 1억. 이자를 5% 적용해 봅시다. 그럼 금액이 얼마죠? 500만 원. 그러면 원금 균등에서 1회차 아직 돈 안 갚은 상태에서 이자를 5% 적용하면 500만 원. 원리금 균등에서 아직 돈 안 갚은 상태에서 이자를 5% 적용하면 이자는 5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1회차 이자는 똑같다. 2회차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2회차부터. 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갚아가는 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달라져서 2회차부터는 달라지지만 1회차는 아직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500만 원으로 둘이 똑같다. 그러면 제가 500만 원을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저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이자입니다. 원리금 균등의 상환 방식도 이자도 저만큼입니다.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을 먼저 제가 찍으면서 원금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가 뭐도? 원금입니다. 이게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입니다. 그럼 원금하고 이자 합친 원리금이 저만큼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1회차 원금 균등에서 원금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개 합친 걸 뭐라고 부르죠? 원리금이라 그럽니다. 원리금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원리금 균등의 원리금이 이만큼입니다. 맞죠? 원금 균등의 원리금은 이만큼입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말 만듭니다.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1회차 또는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금 균등이 더 큽니까? 원리금 균등이 더 큽니까? 아니, 비중이라는 건 분모가 원리금이고 분자가 이자인 걸 물어보는 거야. 원리금 분의 이자, 분자는 똑같죠? 근데 원리금이 똑같아요, 달라? 다르잖아. 다시 이자는 똑같잖아, 둘이. 근데 원리금이 다르잖아. 원리금 분의 이자가 어느 게 더 큽니까? 원리금 균등이지. 보세요. 원리금 균등은 요건데 요게 원리금분의 대부분 다 이자잖아. 근데 원금 균등은 원리금분의 이자.
그럼 분자인 이자는 똑같지만 분모값의 원리금이 원금균등이 더 크잖아. 원리금균등이 더 작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초기에 또는 1회차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보다 더 크다. 그럼 맞아 틀려? 맞아. 이게 글자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거 보면 그걸 이해를 못 하겠대. 왜 그런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같다며요. 그거는 이자 크기가 같은 거고. 지금은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라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말하자면 원리금분의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분자값은 이자는 둘이 똑같은데 원리금이 원금 균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원금 균등이 작고 원리금 균등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걸 좀 이따 한글로 보여드릴 거라고. 그럼 그걸 보면서 맞아 하고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이해가 됐다가 뭐야 이것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아셨죠?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고 넘어가서 이제 문장으로 갈 겁니다. 자,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상한 첫해. 대출 초기 혹은 상한 첫해 원리금은 원금 균등이 더 크다고 원리금 균등이 더 크다고. 아니 이거는 원리금 물어보는 거야. 아까 누가 더 많이 갚는다 그래서 원금 균등이 많이 갚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 더 크지. 아까 봤잖아요. 여기 원금 균등이 더 크잖아. 그래서 여러분 헷갈려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전 과목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상한 첫해 원리금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크다. 됐죠? 네, 초기보다 뭐 원금 균등이 커. 그다음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돈 빌려줄 때 원금 균등으로 빌려주는 것과 원리금 균등으로 빌려주는 것 중에 원금을 누가 더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원금 균등으로 빌려주는 게 원금 회수 측면에서 안전하다. 눈에 들어옵니까? 자, 기출 지문입니다. 세 번째,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해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원리금분의 이자가 원금 균등이 커, 원리금 균등이 커, 원리금 균등이 크다. 자, 눈에 들어오죠? 안 헷갈려야 됩니다. 그 다음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이제 남아있는 대출 잔액 많이 갚은 놈이 적죠?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적다. 맞아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전부 다 기출 지문입니다. 그러면 선택지에서 딱 보고 맞고 이렇게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자꾸 공부한 내용하고 글하고 매치하는 것 이게 뭐다? 앞으로 이제 공부 과정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하고 뭐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냐면 원금 균등과 원리금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어요. 이제 하나 뭘 보탤 차례예요? 체증식을 보탤 차례야. 체증식을 보태기는데 보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까의 그림을 그리겠어요. 자, 이게 원금 균등이 원리금 체감이죠. 그다음 원리금 균등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초기, 후기라고 나누잔 말이에요. 그럼 이놈을 반대로 뒤집은 게 원리금 체증식이죠. 원리금 체증식을 그냥 줄여서 체증식, 융자금 상환 방법. 이게 원리금 체증 방식. 다른 말로 점증 상환 방식. 이게 점차 증가하는 거예요. 점증 상환 방식. 그래서 원리금 체감, 원리금 균등, 원리금 체증, 줄여서 그냥 체증식 혹은 점증 상환 방식. 이놈의 완전 반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제가 외우는 법도 얘기해 드립니다만 만약에 외우는 법을 이야기하면 이 셋 중에서 뭐를 기준으로 삼으면 제일 좋을까? 얘를 기준으로 삼잖아요. 안 삼은 거하고 똑같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 그리고 얘하고 반대가 되고 대칭이 되는 건 뭘까? 체증식이야. 그리고 무조건 셋을 비교할 때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뭘까? 그렇죠. 원리금이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자, 제가 질문합시다. 지금은 소득이 낮으나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어 소득이 점차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젊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뭘 것 같아? 그래요. 체증식. 지금은 매출액이 별로 안 크나 앞으로 매출액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주는 중소기업에게 유망하다. 그럼 뭐? 체증식.
곧 은퇴할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그러면 원금균등이겠지.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원리금균등이지. 여러분 직장인들 소득이 확 올라가 안 올라가?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다 올랐다고 못 빼고. 그래 월급 빼고. 그래서 작년 월급하고 내 월급 올해 연봉이 작년 거 올해하고 뭐 차이 없어. 차이 없어. 그리고 내년에 차이 없고. 그러니까요. 보통은 뭐가 갚아가는 금액 일정한 이 방법이 되게 유리한 거지. 근데 장래가 촉망돼. 지금은 너무나 돈이 없어. 조금만 갚아. 근데 앞으로 계속 내가 직급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낫겠지. 곧 이제 은퇴할 거야. 은퇴를 앞두고 있어. 그럼 초창기에 많이 갚고 뒤로 갈수록 적게 갚는 게 낫겠지.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셋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부담이 제일 큰 거, 셋 중에 원금균등. 그럼 제일 작은 건 최증식. 중간에 원리금. 그렇게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 끝났어요. 그럼 이제 외우는 법의 기준을 잡아드리면 뭐를 기준으로 하라고? 원금균등을 기준으로 하라고. 그러면 앞으로 초기 부담을 이야기할 때 초기 부담을 이야기할 때 외운다면 원체라고 원체. 그리고 가운데 뭘로? 원리금을 넣는 거예요. 이때 원체 할 때 원은 원금균등이라고. 뭔 말인지 아셨죠? 원금균등이고 가운데 뭘 넣으라고? 원리금을 넣으라고 이렇게. 그래 부담은 어떻게 외라고요? 원체라고. 원체 부담. 원체. 끝났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채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채원이라고. 자, 일정 기간 후에 대출자 내기 제일 큰 거, 최증식 제일 작은 거, 원금 중간에 원리금. 그래서 채원이라고. 자, 봐요. 이자 부담이 제일 큰 거, 최증식 제일 작은 거, 원금 중간에 원리금. 그래서 채원이라고. 누적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했죠? 총원리금 상환액이라 부른다 했죠. 제일 큰 거 최증식, 제일 작은 거 원금, 가운데가 원리금. 나머지 다 채원이라니까? 그럼 뭐만 외우면 될 것 같아? 원체만.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원체만. 나머지는 다 뒤집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헷갈려요. 와,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막 안 헷갈리는 거만 집에 갈 때 집은 안 헷갈리고 잘 가냐고. 가끔가다 옆집 누르는 거 아니냐고 혹시.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라. 우리 집 가는데 술 엄청 취해서도 잘 안 헷갈리는 이유는 습관적으로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체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술 엄청 드신 분이 나 어저께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집에 잘 들어와서 누워 있는 걸 보면 그것도 뭐다? 몸이 기억하는 거다. 그럴 만큼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할 때 요령은 원체를 기억하시라. 나머지는 다 체원이다. 됐나요? 그래요. 그 암기법도 얘기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암기가 먼저 아니라고. 이해가 먼저라고요. 됐죠? 자, 그럼 최증식도 문장으로 만들어야겠죠? 문장으로 갈게요. 최증식 융자감 상환 방법을 점증 상환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내용인즉슨 원리금 상환액의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에 그 부담액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장래의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은 젊은 사람, 기업은 그런 중소기업에게 앞으로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한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방식. 얘는 미래의 소득이 증가될 거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유리한 방식. 아셨죠? 그래서 의미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돈 빌리고 갚는 방법 세 가지 소개했네. 뭐였죠? 원금 균등을 다른 말로 원리금 체감, 그다음 원리금 균등, 그다음 최증식은 점증 상환 방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감 잡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 프로젝트 금융과 저당, 역저당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프로젝트 금융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도 해요. 근데 되게 재미난 건 금융론에서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똑같은 건데 개발론에서 나올 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알아두시는데요. 자,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례 내지는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구상을 했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쇼핑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성형외과나 이런 쪽의 기술이 되게 의술이 발달해서 또 잘한다고 알려져서 또 이렇게 오신 김에 또 이용하는 것도 보고 그럴 거라면 서울의 명동 같은 곳에 대형 테마상가를 하나 딱 지으면 그럼 원스톱 쇼핑과 의료 관련된 관광도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구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유는 돈인 거죠. 자금이 1,0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들, 보험회사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 브리핑을 했어요. 5개 금융회사들에게 200억씩을 출원하는 대주단을 구성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자기들은 그쪽의 전문가 아니니까 사업성 평가 전문 기관에게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사업성이 있다고 답이 왔어요. 그래? 그렇다면 그걸 해보자. 그래서 서울의 명동에 1,000억 정도 규모에 해당되는 대형 테마상가를 짓는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회사를 별도로 다시 건물도 짓고 설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서류상 회사예요. 그럼 이런 서류상 회사를 만드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법인세 부분에서 되게 감면 내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페이퍼 컴퍼니 말하자면 서류상 회사 이런 명목 회사를 만드는 가장 주된 목적이 세금 혜택이에요. 이걸 목적으로 얘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최초의 사업 구상을 한 얘를 사업주로 참여시켜요. 사업주로 참여시키되 법적으로는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딱 독립돼 있어요. 만일 말이죠. 얘가 도산하면 다른 사업주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각서를 받아요. 사업권 포기하겠다는 각서예요. 얘가 도산화도 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얘가 과거에 돈을 빌려서 연체한 경험이 있어도요. 상관없어요. 사업성만 있으면 사업은 가능해요.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얘한테 대출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은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하는 형식이에요. 그럼 자금 관리는 누가 하느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건설회사와 시공사와 건설 계약을 체결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 건설회사에게도 반드시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는 보증 같은 걸 요구하게 돼요. 보증이 들어가 줘야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또한 신용보안기관의 보증이 들어가 줘야 돼요. 보증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만일 얘가 돈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런 게 보증인 거예요. 옛날에는 보증 같은 거 함부로 써갖고 난리 난 사람도 많잖아요. 보증, 기관에 보증이 들어가 줘야 돼. 그럼 자금 관리는 누가 하느냐? 신탁회사를 통해서 자금 관리해요. 신탁회사를 선정해서 신탁회사에게 위탁 계좌에 한 관리, 그걸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얘가 위탁 계좌를 통해서 이 신탁회사가 자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신탁회사는 공사와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 회사의 프로세스, 순서, 그래서 여러분 그 순서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얘는 신탁회사는. 그러면 그 위탁 계좌에 자금이 들어가고 그의 상황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1,00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자금 관리를 누가 한다고? 신탁회사가 공사 진척도와 상황에 따라서 맞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얘네들 여기에 돈 접근할 수 없어요. 얘네들의 이익보다 항상 공사비가 우선해요. 그래서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사업이 성공을 거두잖아요. 얘 대박이에요. 왜요? 여기에 금리가 엄청 높거든요. 엄청나게 수익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얘는 어떤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여기서 예상이 되면 그 미리 계약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가지고 얘가 담보가 되는 거지. 절대로 얘의 부동산 담보나 신용 담보가 아니에요. 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네 말 믿고 빌려준 거야. 나중에 너도 돈 갚어. 이런 거 없어요. 완전히 얘가 이 사업성만 보고 투자한 거예요. 그럼 뭐가 담보예요? 사업성이 담보예요. 그럴 때 이 프로젝트는 제가 서울의 명동의 대형 테마상가를 이야기했지만 지하철 공사, 도로 공사,
국책 사업, 심지어 영화 제작 다 가능해요. 그리고 부동산 건설도 이렇게 PF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은 사업성이 담보다, 그리고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지 절대로 부동산 담보가 아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얘가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럼 돈 달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상환 청구. 그거를 금융의 한문을 섞어서 한자로 말할 때 소구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소구. 그러니까 소구가 뭐예요? 상환 청구. 돈 달라고 하는 것. 근데 돈 달라고 한다고 못 한다고? 못 하니까 비상환 청구. 상환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비상환 청구 금융을 비소구 금융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런 말을 보시면 아, 돈 달라고 못 한다는 뜻이다. 소구할 수 없다.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란 말은 비상환 청구 금융이란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 프로젝트 금융은 돈 달라고 못하는 비소구 금융이에요. 자,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 위험해요, 안 해요? 겁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로 가봐요. 현실에 대한민국에 있는 프로젝트 금융은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렇게 말해요. 사업자한테 너 그렇게 자신해? 그럼 너도 어느 정도 보증과 담보를 제공해. 그럼 담보를 제공했어요. 그럼 담보 제공 범위 내에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증 범위 내에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제한적 소구금융이라 그래요. 그럼 현실에 대한민국에 있는 프로젝트 금융은 대부분 뭐다?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담보와 보증을 제공하라고 하고 그 담보와 보증 범위 내에서 돈 달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여러분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사업이 성공을 거뒀다, 수익이 발생한다. 영화가 대박 났다, 그래서 나오는 수익이 있다. 그걸로 회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빠그러졌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데미지가 엄청나게 커요. 채권 회수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1금융권이 일반 은행들은 그런 PF 같은 경우를 못해요. 너무 위험해. 그 다음 또 여러분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긴 사업, 국책사업들, 새만금 사업, 도로건설, 지하철공사 이런 것들에 많이 이용하죠. 또한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한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하기를 위탁 계좌에 자금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탁 계좌를 만들고 거기다 돈을 넣어, 금융기관들이. 그러면 이 계좌 관리나 이런 것들은 신탁회사에 맡겨서 자금의 인출은 언제나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젝트 수행의 기본적인 순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맞게 언제나 공사비가 우선되도록 자금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울러 우리가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을 얘기했으니까 장점과 단점도 얘기해 보면 장점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다 보니까 위험이 분산돼요. 여럿이 참여하니까 위험이 나눠져요.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아까 제가 실체 회사라 했어요, 명목 회사라고 그랬어요? 명목 회사,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거 만드는 가장 주된 목적이 세금 감면이에요. 그 법인세 감면을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한 개발 사업이 성공하잖아요. 금융기관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지만 개발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한 단점은 이렇게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는 말은 뭐야? 각각의 의견들이 다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사업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거기 적용되는 금리가 겁나게 높으니까 자금 조달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익 금리가 아주 높으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 기업 금융보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니까 사업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냥 언제나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단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수도 있고.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당과 역저당 얘기 좀 할까요? 저당과 역저당에서 저당이라는 말과 역저당이 있는데 여기 저당이 영어로 뭐라 그랬죠? 모기지. 그러면 모기지를 뒤집는 거니까 얘는 리버스 모기지. 리버스가 뒤집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에는 음악을 뭐로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듣고 조금 전 세대들은 핸드폰과 분리되어 있는 뭐로 음악을 많이 들었고
MP3로 들었고 그 전 세대들은 뭐로 들었고 CD 플레이어로 들었고 그보다 전 세대는 뭐로 들었고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고 그보다 전 세대는요. 에? 레코더 맞아. 그 레코더라고 하는 큰 거. 이거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전 세대는 전축으로 들었고요. 여하튼 중요한 건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마인이 아니면 워크맨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테이프는 A면과 B면이 있죠. A면이 다 되면 지가 알아서 척 하고 돌아서 B면이 알아서 돌아가는 걸 뭐라고 불렀어요? 오토 리버스입니다. 리버스는 뒤집는 거, 알아서 뒤집는 거 있습니다. 근데 마이마이 종류 가운데 싼 거 같은 경우는 손으로 들어서 뒤집어 줘야 되는 거. 걔는 이제 수동 리버스가 됩니다. 리버스는 뒤집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모기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이 대표적인 역저당인데 우리 모기지 아까 그 이야기 합시다. 자, A은행이 있고 갑이 있습니다. 얘가 대출자고 얘는 뭐라고? 차입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이렇게 목돈으로 갑니다. 뭐 하려고? 이 집 살려고. 이 집 살 때 목돈 필요합니다. 이게 주택 구입 자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푼돈으로 갚습니다. 이 사람 주로 젊은 층입니다. 소득은 있는데 주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는 주택 구입 자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당이었습니다. 그럼 역저당은 뭐냐? 역저당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땅한 소득은 없기 때문에 노후 생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푼돈으로 생활 자금, 노후 생활 자금을 받습니다. 세상 떠나면 이 집 팔아서 목돈으로 갚는 방식. 그러니까 주로 고령층입니다. 주택은 있는데 소득은 없어요. 노후 생활 자금을 받는 방식. 그게 뭐다? 주택연금의 방식이고 이게 대표적인 역저당. 이거 뒤집은 거죠. 이렇게. 뒤집은 거 맞죠? 그래서 역저당. 주택연금 제도는 대표적인 역저당이고 주택연금 제도가 뭐냐? 이렇습니다. 만 55세 이상. 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야 됩니다. 그럼 갑이 주택 소유자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배우자 을은 외국인이더라도 갑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택을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국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의해서 갑돌이에게 연금 통장에 연금을 넣어주는 거죠. 일정 금액씩이 연금으로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감 잡으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제 이론 공부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대표적인 뭐다? 역저당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집 살 때 돈 빌리는 건 아까 무슨 대부라고 그랬죠? 저당대부. 저당대부는 저당. 그리고 주택연금은 대표적인 역저당.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요. 저당의 유동화 제도부터 끝까지 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시죠.